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자, 일주일이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마무리하는 날인데 참 좀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좀 불안불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뉴스. 자, 일단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정치 불안 때문에 외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달러 원 환율이 뭐 1,400원에 육박하는 좀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환율 급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갑자기 이런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가 있었지? 뭐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무슨 이벤트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문가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특별하게 갑자기 떨어질 만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고 유럽의 이제 정치 불안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강달러를 만들어서 아시아 지역의 환율 외환 시장을 좀 흔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게 이제 달러 원 환율 오늘 아침 시작 개장 직후부터 이 장중 내내의 움직임, 마감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장 초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92.3원 정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갔고, 중간에 이제 그 뉴스 보셨겠지만 일종의 구두 개입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종의 구두 개입과 함께 원화 가치가 다소 안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편에 보이는 건 제가 약간 긴 시계열의 달러 원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1,400원 다시 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1,400원을 언제 넘었었는지를 되돌려 보니 2022년 11월쯤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만약에 1,400원 터치했으면 거의 뭐 2년? 뭐 한 1년 7, 8개월 만에 다시 1,400원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이게 좀 심상치 않아 보였던 거죠. 시장은 좀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왜 떨어졌냐? 일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들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영라은행도 8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달러 강세가 좀 나타났던 거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난 밤 사이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임금 상승세가 너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연준 목표의 그러니까 2%죠. 목표에 도달하려면 1, 2년은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망과 함께 지난 밤 사이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57.5%로 그 바로 며칠 전에 61.7%보다 인하 확률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스위스에서 스위스에서 금리 인하가 있었고 곧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달러가 나타났고 그걸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설명은 되는데 갑자기 1,390원까지 빵 뛰어오를 만한 이벤트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해석들이 틀린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원화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렸을까라고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문가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프랑스 정치 불안 때문에 유로화 약세가 이 사단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약세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유로 달러 환율입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우리가 달러 원 환율, 달러 엔 환율과 반대로 보셔야 돼요. 기준이 유로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게 유로화 약세고요. 이게 올라가는 게 유로화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로 달러 환율이 불과 15일 전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9였었는데 유로화 약세가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 때문에 좀 아시아 시장의 환율이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7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결국 일본이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본은 엔화 약세가 급격하게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에 개입을 못하죠. 그렇죠. 원래 막아줘야죠. 네.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개입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화면 또 한번 보시죠.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 달러 엔 환율이니까 이제 올라가면 엔화 가치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159엔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국 지정에서 이번에도 빠졌죠. 제외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150억 달러 증액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해외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달러를 매수하려고 할 때 네. 이걸 시장에서 매수하지 말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매수해라. 그러면 이제 외환 시장에 환율에 영향 안 주잖아요. 네.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만 한 거죠. 얘기만 한 거니까 실제로 외환 시장에 개입은 안 했지만 구두 개입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구두 개입과 함께 앞서 보셨던 것처럼 1390원대에 올라갔던 게 1300 거의 88원까지 5원 가까이가 떨어졌으니 그쵸. 우리는 구두 개입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본 거고 네. 일본의 엔화의 경우에는 환율 관찰국에 하필이면 오늘 지정되다 보니까 네. 외환 시장에 개입을 못하게 되면서 엔화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프랑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죠. 그쵸. 6월 말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조기 총선을 꺼낸 그리고 의회를 해산하고 네.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그 배경에는 지금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극우 정당들은 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근데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재정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도 재정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재정 적자 규모 너무 크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맞아요. 재정 적자 규모 크니까 너 안 돼. 하면 신용 등급까지 낮췄는데 극우 정당이 득세하면서 재정 적자를 더 확대하라고 하니까 지금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를 높게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로화 약세가 지금 이 모든 사단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오히려 이 이벤트가 원화의 약세를 크게 이끌어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제가 같이 논의했던 전문가분들은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유럽 문제다. 이런 문제에 영향이 많이 없다. 네. 참 저는 오늘 환율 보면 좀 불안했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뭐 원엔, 원유로, 원옌 뭐 다 지금 원화 약세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두 달 전이었죠. 그때 이제 네. 이코노미스트 분 중에 한 분께서 저희 3프로TV 나와서 이야기하실 때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1,500원대 시대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원화 약세의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계속 그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수출 위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원화 약세가 되면은 그게 또 약한 게 꼭 좋지만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수입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위기가 벌써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두 개입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개입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도 또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를 앞두고 조금은 불확실성이 점점 좀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진짜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네.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그렇죠. 한데요. 저희 전망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뭐였었냐면 구두 개입으로 안정세, 그러니까 5원, 하루에 5원이 움직인다는 거는 달러 원 환율이 5원 움직인다는 네. 건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구두 개입으로 5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걱정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다만 이제 엔화가 문제인 거죠. 엔화는 네. 지금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이 되면서
뭔가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시장에서 구두 개입을 하든 아니면 뭔가 실제 개입을 하든 외환당국 개입을 해야 될 텐데 네. 개입 자체가 막힌 거잖아요. 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하는데 네. 관찰하고 있건 상관없이 우린 들어가면 이거 못 하잖아요. 아, 못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원하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 관련돼서 하나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네. 지금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은 5대 은행이라고 하면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이죠. 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5년 주기형 금리가 최저 2.94%에서 최대 5.57%로 집계가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가 2%대를 다시 나타나게 된 거는 2021년 3월 이후 약 3년 만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네. 한번 표 하나 띄워주시면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변동형 코픽스 신규와 고정형 5년 주기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5년 주기형을 한번 보시면은 국민은행이 3.09에서 4.49, 그리고 신한이 지금 제일 낮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는 2.94에서 4.95%, 하나가 이제 3.17에서 4.47, 우리가 3.19에서 4.39, 그리고 농협이 3.37에서 5.57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담대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대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신한은행 관계자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2% 진입은 이제 그때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고정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이 금리 자체가 지난 20일 기준 3.485%로 연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4월달이랑 비교를 하면은 0.5%포인트 가량 떨어진 건데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싸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인터넷 은행이 최근에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은행과도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 보시면은 이제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혼합금리가 연 3.561에서 5.087%,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 4.007에서 6%입니다. 또 다른 이제 인터넷 뱅킹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3.42에서 5.57%, 변동금리가 3.57에서 5.99%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인터넷보다도 0.5%포인트 정도 더 싸진 거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인터넷 은행이 그 점포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좀 관대하게 줄 수가 있어서 인터넷 은행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역전이 됐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은행이 지금 책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먼저 시중은행 쪽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싸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방금 사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좀 많아요. 네. 요즘 여기저기서 지금 인터넷 은행이 싸다고 해서 봤는데 뭐 대환대출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3% 초반이라고 해서 이제 금리, 나의 대출 금리 확인하고 네. 실제로 받으려고 하면은 택도 없는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사실 거기 나오는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조금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이 이제 인터넷 은행의 수익성이 은행과 차별되지 않는 영역이 주담대에서 나오는 게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정우영 금감원 이제 은행감독국장도 다른 은행이 심사하고 이자 잘 내고 있는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빼앗아 오는 영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다. 주담대의 편중된 영업 형태를 고쳐 나가야 한다. 이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취지랑 다르게 가고, 또 이제 생각보다 금리 자체도 많이 낮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금감원 쪽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실은 주담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집을 살 때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 대출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네. 그런데 다음 달 바로 이제 다다음 주입니다. 네. 다다음 주부터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트레스 DSR이라고 지금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단어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우리가 주택을 상대로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LTV가 있고요, DTI가 있고 DSR이 있었습니다. LTV는 말 그대로 이제 집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가치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는 건데, 10억짜리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이면 한 7억까지 대출이 되고, 네. 투기과열 지구 지역 같은 경우는 5억까지 대출 막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봤던 것에서 이제 DTI라는 게 있었죠. 네.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을 해서 물론 7억까지 받을 수 있고 5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너의 소득 능력에 따라서 얼만큼 상환할 수 있는지를 봤던 거고 여기서 좀 더 이제 강화됐던 게 DSR이죠. 네. DSR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사실상 많이 좀 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총부채인데 여기서 이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다 따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봅니다. 거기서 네가 원리금을 얼만큼을 갚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또 강화된 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게 올해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한번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네. 기존에 DSR 때 이제 3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 스트레스 DSR이 포함이 되면서 3억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네. 1,500 정도 줄었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출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조금 더 줄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출 금리는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조금 주담대 대출이 많이 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의견이 많기는 했는데 한도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대출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약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3단계가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또?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거는 3억 3천을 만약에 받을 수 있었다면 네. 하반기에 3억이 되는데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3단계가 되면 이제 지금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준다고 보시면 돼요. 주는 폭이 더 줄어든다고 주는 보시면 폭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내려가지만 그 대출자, 그러니까 차주, 네. 차주가 과연 얼만큼 상환할 수 있는지를 기준을 놓고 빌려줄 거다 보니까 대출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사실 오늘 대출금리 어제 이야기부터 좀 나왔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다가 어, 스트레스 DSR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한지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지원 기자가 그 저출산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네. 한지원 기자가 어떤 부분을 좀 짚어 볼 건가요? 네. 오늘 그 윤 대통령이 수요일 날 네. 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 공식 선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기 위해서 뭐 육아휴직 제도나 아니면 입양 체계를 이제 개편하겠다고 해서 좀 정책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출생 반전 대책표를 보면은 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뭐 일, 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양육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를 확대한다고 이제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3번에서 나눠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4번으로 확대를 나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주짜리 초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이러면은 이제 부모가 어린이집 여름방학 때 연차 대신 이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 중에 좀 하나인데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육아휴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없죠. 저는 없고. 저는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작년에 원래 좀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3프로 TV로 오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때문입니까?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뉴스를 통해서 국내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연구 자료들 네. 몇 번 보여드리면서 그때도 나왔던 그 연구 자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해외랑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좀 자유로울 경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출산에 네. 좀 부정적인 영향이 적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이런 정책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싶은 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6.8%에 불과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걸 이제 임기 내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아빠 출산 휴가도 뭐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게 좀 가능하려면은 기업 뭐 직장 내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당장 2, 3년 안에 50%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칸을 보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랑 돌봄 부분인데요.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단계별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근로자가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둔 대책인데 뭐 대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 아니면 뭐 26년까지 초등 늘봄 학교를 이제 모든 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출산 가구 주거 문제 해법입니다. 이제 원하는 주택을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뭐 추가 청약이나 신생아 특별 공급도 이제 비율도 늘리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자를 추가 이제 발굴하고 네. 연간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발표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 이제 정책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학생 조기 입학 같은 약간 좀 다소 황당한 대책들도 있고 네. 또 여기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발표되는 정책들은 많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지를 잘 모른다는 점인데요. 지금 댓글에서도 바로 언제 시행되냐가 네. 중요하죠. 바로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맘카페를 열심히 좀 뒤져봤는데 네네.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네, 우선 그 언제 시행되는지의 반응이 제일 많고요. 네. 행정 절차가 너무 길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한마디로 이제 육아기는 짧은데 행정 네. 절차가 너무 길어서 실상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다음 육아까지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작년 8월 게시글입니다. 네.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네. 국민들이 이제 똑같은 의문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시행되냐 이런 이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작년에 나온 정책들에 대한 얘기도 이제 올해 사실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켜질지 제일 관심 있게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정책마다 조금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를 거예요. 네.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또 대통령령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를 텐데 지금 그쵸 다들 많이들 좀 우려를 하시는 거죠. 사실 언제 시행하는 거야 도대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게 제때 이루어진 적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반응들이 사실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마다 수요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육아휴직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는 출산휴가를 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것보다는 이 정책이 좀 그 발표를 하면 좀 지켜져야 되는 게 좀 국민들의 신뢰를 가장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심을 잘 찾아주셨네요. 라는 댓글이 감사합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왜 한지원 기자를 숨겨놨냐라는 댓글도 조금 전에 지나갔고요. 한지원 기자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저희가 전달해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또 그렇죠. 그런 뉴스를 또 취재를 해서 전달드리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좀 잘 봐주시면 또 한지원 기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학생 조기 입학 이거는 뭐 정책은 아니고 그 좀 논란이 됐었던 발언이었었죠. 네. 이거는 논란이 됐었던 발언이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도 참 답답한 마음을 많이 줬어요. 좋은 취지도 있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육아휴직 수당 자체를 좀 최대 한도를 250만 원까지 올렸다라든지 네. 아니면 또 이제 그 후불 지급제라고 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육아휴직 수당이라는 게 한 번에 그 정책이 딱 말하는 금액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 한도 금액에서 이제 75%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에서 복귀를 하고 나면 나머지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그 맞아요.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말한 금액만큼 안 나왔는데 내가 이제 어디 집안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쓸 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 약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정책에 약간 혼란을 조금 줄여주는 부분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보면서 그래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담아 놓은 것 같기는 한데 네.
도대체 언제 시행되냐가 네, 가장 그렇죠. 큰 그리고 문제였습니다.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누가 돌봐줘? 아, 나 아이 못 낳겠네. 이러면은 돌봄을 늘려줄게. 아,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어디 살아? 원룸에서 아이 낳고 살 수는 없잖아. 하니까 네.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들. 그렇죠. 이 아이 낳고 누가 키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허들이 됐다 보니까 그러면 아빠가 조금 더 쉴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그 계속 제반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시작되느냐를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저출산 대책에서에 대해서 이 민심을 잘 짚어주셨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와, 요즘에 이커머스 시장이 하루가 멀다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그 쿠팡과 비쿠팡의 싸움을 네. 이 관전 포인트로 제시를 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알리티움 C커머스와 이커머스의 대결을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V커머스. V커머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라이브 커머스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걸 V커머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V가 뭔가요? 비디오죠. 아, 비디오. 영상을 네. 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V커머스. 네. 보통 홈쇼핑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많이 활용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시장에 누가 뛰어들었냐면 바로 유튜브가 뛰어들게 된 겁니다. 네. 유튜브가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나온 내용에 따르면 유튜브가 전날 간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카페24와 손잡고 네.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며칠 전부터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그럼 유튜브에 쇼핑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라고 보여드리면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제가 김원장 선배를 너무 이제 눈을 감고 계시는 걸 했는데 자,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에 제품 보기라는 란이 있잖아요. 네. 이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바로 오른편에 이 영상을 보면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까지도 하긴 했었는데 네. 그 유튜브가 제공했던 것들은 제품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하는 URL을 네. 제공하는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굉장히 간편하게 이 제품 보기가만 누르면 예컨대 이제 저희는 이제 운조 커피와 함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마니커도 우리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운조 커피와 마니커를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직접 연결해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페24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온라인 쇼핑 커머스 업체들의 이 플랫폼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주는 곳이죠.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카페24를 기반으로 만든 온라인 커머스를 유튜브를 방송을 보다 보면은 그쪽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지 지금 업계에서는 약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그냥 일단은 지켜본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인데 시장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24의 주가가 5월까지만 하더라도 15,000원이었거든요. 네. 제가 오늘 보니까 4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한 달 안 됐잖아요. 한 달 좀 넘었잖아요. 한 달 반 만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와. 기존 네. 라이브 커머스와의 차이는 뭐냐? 네. 사실 홈쇼핑 업계에서 이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그 홈쇼핑 방송을 찾는 쇼츠 형태로 그냥 줄이는 시도 정도였고 이게 외연 확장까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냥 원래 홈쇼핑 보던 사람들이 그 홈쇼핑 플랫폼에 들어와서 쇼츠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서 구매하는 그 정도였지 이게 확장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동영상 플랫폼의 최강자인 유튜브가 뛰어들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시청자들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만약에
해당 제품을 연결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유튜브로 쇼핑하는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커머스 업계에서도 지금 좀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래서 유튜브 쇼핑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유튜브 매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유통 채널들이 혹시 유튜브에 종속되지 않을까? 네. 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섣부른 걱정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유튜브의 쇼핑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지면 진짜 종속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유튜브는 구글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구글이 결국에는 또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질 수 있겠어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 네. 그리고 소비 구매 어떤 이제 품목 같은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타겟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글이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네이버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이버 같은 그러네요. 경우에는 항상 이제 플랫폼 상에서도 그렇고 이런 또 이제 비디오 플랫폼 내에서도 지금 어쨌든 경쟁을 벌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게 그 유튜브가 시장을 열어준 거니까 네. 네이버가 사실은 커머스 부분에서는 훨씬 잘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시장은 우리가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또 이제 한번 또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이 저는 쿠팡이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거의 끝났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끝이 나질 않습니다. C커머스가 등장하더니 요즘엔 또 C커머스가 죽고 있고 네. V커머스가 또 뜨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하나그룹이 국내 기업 최초로 이제 미국 조선업에 진출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나그룹이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는 이제 필리 조선소 여기가 원래는 해군 기지 조선소였습니다. 아.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이런 조선소였는데 여기가 이제 민간 기업으로 노르웨이 네. 기업으로 이제 매각이 됐다가 거기에 이제 조선소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에 대한 지분 100%를 하나그룹이 이번에 인수를 했다는 건데 이게 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을 보다 보면은 네네. 미국이 1% 미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놀랐던 게 미국에 있었어? 조선소가 있었어? 네. 라고 했는데 그 1% 미만의 야드가 여기군요. 맞습니다. 아하. 사진 하나 네,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시죠. 어디냐 하면은 여기 이제 지금 필리 쉽야드라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이쪽 그 딱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전체 야드인데 이 전체 모습은 지금 그 이제 해군 조선소 전체의 모습이었고 네. 여기서 지금 옆에 이제 머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 부분이요, 요 네, 부분.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 이번에 하나 쪽에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인수 금액은 이제 1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약 한 1380억 원 정도 되고 하나 시스템이 60%, 하나 오션이 40% 이렇게 지분 인수를 각각 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르웨이의 석유 가스 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인 아커라는 곳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존스법에 의거해서 미국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항선을 전문적으로 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권선우 기자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 기업들이 많이 살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잘 안 나오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존스법 자체가 어쨌든 미국 내에서만 건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주호 기자도 말했잖아요. 미국에 조선소가 있었어요라고 할 만큼 미국 내 이제 조선 산업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수익성이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누가 인수하냐 했는데 하나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하나 인수할 때도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예전에 나왔죠. 그때 이제 못할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런 걸림돌 이야기가 많았는데 US 스틸 이야기가 좀 많이 비견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번에 받아낼 수 있었던 거고 이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방산 기업으로, 방산 산업으로 이제 하나가 조금 진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오션과 특히나 이제 하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명한 방산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또 이제 방산 쪽은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 그룹 자체가 방산 쪽으로 이제 미국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필리십 야드에서 그쵸.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노바이스토스님께서 인건비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인건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존스 액트라고 하는 게 일본이랍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항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배의 경우에는 그 배는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배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법입니다, 법.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미국으로 움직이는 배들은 대부분 이제 그 군함인 경우들이 있고 네. 그럼 이 군함을 누가 만들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에는 결국 방금 보여주셨던 여기서밖에 못 만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누구인지를 보면은 그걸 지금 이 야드를 한화에서 가져갔다는 거는 네. 인건비랑은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배를 만든다는 굉장히 방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 약간 경제적 취지보다는 그 어떤 방위 동맹 그런 것도 있고요. 취지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죠. 오늘 어성철 하나시스템 대표 그 멘트를 좀 보시면 네.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 글로벌 선박 및 방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중동, 동남아, 유럽을 넘어 미국 시장까지 수출 영토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어성철 대표는 하나시스템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자체보다는 방산 쪽에 드디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네. 하나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게 좀 약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문득 이 구석에 우시 앱택이 있네요. 아 그렇네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여기 우시 앱택 있네요. 아, 참. 아 보지도 못했는데 저는. 생물보안법. 야, 참 좋습니다. 저희 벌써 시간이 5시 9분이 됐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준비한 다 뉴스가 됐으니까. 더 많지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